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결혼 3년 만에 아이 없이 이혼한 30대 직장 여성입니다. 지금은 이혼한 전 남편은 짠돌이에 장난병이 아주 제대로 걸린 사람이었어요. 저의 이혼 사유를 들으면 아하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제 인내심이 바닥나고 이혼을 결심하게 된 사건이 있었기에 이혼까지 감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한 부부들에게는 저마다 사정이 있을 테죠. 외도나 폭력, 도박 같은 심각한 문제부터 성격 차이도 있을 거고요. 때로는 남들이 봤을 때 뭘 저런 걸 가지고 이혼까지 하나 싶은 것도 있을 겁니다. 저도 제가 이혼하기 전까지는 남들 이혼 사연을 들으면 저런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이혼이란 게 막상 저의 일이 되어보고 난 후 느낀 건요. 남의 일이라고 나의 잣대로 함부로 말을 하거나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남편이 일부러 감춘 건지는 몰라도 전혀 몰랐던 기질이 결혼한 다음에 눈에 보일 때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마 연애와 결혼이 다르다고 하는 건 이런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연애 때는 서로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지만 결혼은 가족이 연결되는 일이자 서로의 밑바닥 모습까지 보게 되는 일이죠. 또 나의 생활이 되다 보니 알지 못했던 배우자의 의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고요. 저 역시 남편이 친정에만 짠돌이라는 사실과 심각한 장난병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특히 남편은 결혼해서도 둘이 벌어도 아이 갖는 일을 미룰 만큼 넉넉지 않다 보니 유독 돈 쓴 일이 인색해졌습니다. 특히 저를 비롯한 친정일에 유독 벌벌 떨었던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치사한 일인 줄은 아마 겪어본 분들만 이해하실 겁니다.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특히 하나뿐인 여동생에게는 정말 유별나게 애정이 넘쳤죠. 결혼 초반부터 남편의 이런 모습이 살짝 불편했지만 그땐 그냥 착한 사람인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혼하자마자 남편은 본격적으로 자기 가족에게 효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신혼집 대출금은 허덕일 만큼 빚이었지만 남편은 그게 문제가 아니었나 봐요. 신혼 때 아마 결혼하고 처음 맞는 시어머니 생신 때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신나서 말을 꺼내더라고요. 여보, 조금 있으면 우리 어머니 생신인 거 알지? 결혼하고 첫 생신은 원래 잘해드리고 싶었어. 그래서 큰맘 먹고 이번에 부모님 유럽 여행 보내드리려고 해. 당신도 동의하지? 저는 깜짝 놀라서 되물었죠. 유럽? 여보, 유럽이면 엄청 비싸지 않아? 두 분이 아무리 기력이 좋으셔도 유럽은 좀 힘드실 수도 있고 사실 우리도 지금 대출금 갖고 하려면 빠듯하잖아. 그냥 적당한 곳 동남아는 어떨까? 하지만 남편은 웃으며 제 말을 가볍게 넘겼습니다. 아이, 장인 장모님은 팔자 좋으셔서 노후에 즐겁게 여행 다니고 즐기시지만 우리 부모님은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 아들 장가 보내고서 이 정도 효도는 받고 싶으실 거야. 장남으로서 이 정도는 해야지. 우리 대출은 당신만 내는 거 아니잖아. 같이 내는 건데 뭘 그리 겁을 내고 그래? 당신 정말 알아서 할 자신 있어? 뭐 나 몰래 모아놓은 돈이 있는가 봐? 아이, 내가 그런 돈이 어딨어. 같이 하자고 하는 말인데. 뭐? 나는 뭐 여윳돈이 있는 줄 알아? 여보, 효도도 본인 능력만큼 해야 효도인 거야. 내가 알아서 할게. 우리 둘이 같이 버는데 설마 못 갚을까 봐 걱정이야? 당신은 더 반대하지나 마. 하지만 거기서 더 남편 말에 반대하면 대역죄인이 될 것 같아서 그러라 했습니다. 알아서 하겠다길래 본인이 여력이 되니 보내드리나 보다 했어요. 웃긴 건 생신날에 일가 친척들 불러서 생일을 1차, 2차까지 성대하게 치르셨다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큰 돈이었는데 시누이는 막 사회초년생이 되었다는 이유로 같이 보태지도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장남인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나요? 그러고 나서 몇 주 뒤 시부모님은 유럽 여행을 떠났고 그 여행비는 모두 남편 카드값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거의 1,000만 원 돈에 달했죠. 말로는 본인이 감당하겠다고 하지만 어디 그렇게 되나요? 부부는 공동경제인데 저 역시 허리띠를 졸라매며 몇 달을 같이 갚아야 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매번 있는 일이 아니니까 한 번으로 끝내겠지 하고 넘어갔어요. 우리 부모님 생신 때는 식사하고 용돈만 드렸지만 친정 부모님들이 우리 부부에게 뭘 바라시는 분들도 아니고 제가 100만 원을 쓰면 몇 배로 돌려주는 분들이라 늘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뭘 바라기만 하는 시어머니와는 다르셨는데 남편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아들의 도리라고 하더라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오고 가는 게 있어야 서로 잘하는 법 아닌가요? 저는 이미 그때부터 기분이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진짜 유난은 바로 4살 차이 여동생에게 나타났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여동생은 이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인이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여동생에게 매달 용돈을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결혼하고 재정 문제를 논의할 때 눈치챘어요. 결혼하면 부부가 우선이기도 하지만 저로서는 직장 다니는 여동생 용돈을 준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두고 보다가 한 번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었죠. 여보, 여동생이 직장도 다니고 월급도 잘 받는다면서 왜 용돈을 줘? 이제는 그만 줘야 할 때 아니야? 아가씨도 내일 모레면 30이야. 결혼할 사람도 있다면서 왜 장기간 오빠한테 용돈을 받았어? 하지만 제 말에 남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우리 수진이 하나뿐인 오빠잖아. 내 동생 알고 보면 불쌍한 애야. 공부도 잘 못해서 대학 좋은 거 나오지도 못했고 지방에 처박혀 살면서 얼마나 답답하겠냐. 안 그래도 결혼하면 오빠 근처 살겠다고 돈도 열심히 모으던데 내가 이 정도는 챙겨주고 싶어. 자기 동생, 자기 부모 챙기는 건 당연하게 말하면서 우리 친정을 그만큼 챙겼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저도 남편의 저런 모습에 부하가 치밀 수밖에요. 남편은 여동생에게 용돈만 보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동생이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남편은 동생을 데리고 백화점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느 주말에는 남편이 갑자기 오래간만에 서울에 올라온 여동생과 백화점에 다녀온다더니 저녁 늦게 돌아왔더라고요. 그런데 시누이 손에는 온갖 브랜드의 쇼핑백이 가득했습니다. 시누이가 있으니 화를 낼 수는 없었지만 놀란 표정으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백화점 다녀온다더니 아가씨한테 필요한 것만 사온다는 거 아니었어? 이 옷들은 다 뭐야? 그런데 제 질문에 시누이는 잔뜩 삐친 표정을 짓더라고요. 언니, 사람 들어오자마자 쇼핑백만 보이나 봐요? 일단 들어가서 말할 기회를 줘야죠. 우리 오빠 언니한테 이 정도 대접받고 사는가 봐요? 평소 우리 시누이는 저에게 그리 살가운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늘 제가 오빠를 빼앗아간 여자로 생각하며 질투를 하기 일쑤였는데 제 말을 그리 고깝게 듣고는 따져 묻더군요. 그러자 남편이 황급히 나서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 말부터 들어봐. 내 동생이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서 좀 사줬어. 직장인한테 옷이 많이 필요하잖아. 맨날 싸구려만 입고 다니니까 부서원들이 자기 밑으로 보고 무시한다길래 내가 당장 옷 몇 벌 사주겠다고 올라오라고 했어. 내가 오빠니까 이 정도는 챙겨야지. 남편이 당당하게 대답하는데 솔직히 말해 기가 차더군요. 이쯤 되면 남편이 그저 착하다는 말로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아무리 남편에게 좋게 말하고 기분 나쁘지 않게 잔소리해도 남편은 여동생만 챙기고 자기 가족에게만 저렇게 돈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작 우리 집 생활비는 아끼려고
100원 단위까지 계산하면서요. 제일 황당했던 건 결혼하고 맞은 저의 첫 생일날이었어요. 남편은 제 생일에 케이크 하나만 사오고는 끝이었는데 여동생 생일 때는 명품 가방과 케이크 그리고 따로 외식까지 챙겨주는 겁니다. 그날 저는 참다 못해 남편에게 조용히 속내를 말했습니다. 그것도 제 딴에는 참다 한마디 한 거였죠. 여보, 누가 보면 아가씨가 당신 애인인 줄 알겠다. 나한테도 동생한테 하듯이 좀 신경 써주면 안 돼? 그랬더니 남편은 오히려 짜증을 냈습니다. 당신 설마 내 동생한테 질투해? 하나뿐인 내 가족이잖아. 당신은 저번 일도 그렇고 꼭 내 동생한테 잘해주는 일로 되게 예민하게 굴더라. 속 좁게 그러지 말자. 당신도 동생 있는 사람이 왜 자꾸 이런 일로 신경 쓰냐?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나는 동등한 가족이 아니구나 싶었거든요. 그렇게 남편은 자기 가족에게는 돈을 아끼지 않았지만 정작 우리 부부의 미래나 제 가족에게는 무심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생일에 서운했던 일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버릴 만큼 남편에게 실망할 일이 일어나니 저도 이 집안의 가족으로 있어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제 친정동생이 사실 저 결혼할 때도 이미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저와 연년생인데다 동생은 오래 사귄 여자친구와 빨리 결혼해서 자리를 잡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누나인 제가 먼저 결혼하도록 양보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동생은 제가 결혼한다고 하니 저에게 1,000만 원이라는 목돈을 흔쾌히 내놓으면서 결혼에 보태쓰라고 한 착한 동생입니다. 누나, 내가 능력만 있으면 더 보태주고 싶지만 지금은 이것뿐이네. 이거 결혼자금에 보탰어. 저는 동생이 직장 생활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아는지라 그 돈을 처음에는 안 받으려고 했어요. 동훈아, 이러지 마. 너도 나 결혼하고 금방 결혼할 거라며 이렇게 큰 돈을 왜 누나를 주고 그래? 너 결혼할 때 보탰어야지. 됐어. 누나 충분히 결혼자금 있으니까 네 돈은 이렇게나 많이 필요 없어. 아, 됐어, 누나. 우리 누나 결혼하는데 내가 이 정도도 못 해줘? 나는 이 돈 없어도 결혼자금 내 여자친구랑 잘 모으고 있다니까. 누나, 걱정 말고 받아. 누나 집도 사서 시작한다며. 아무리 매형이나 같이 보탠다고 해도 누나 부담도 만만치 않잖아. 걱정 말고 받아도. 액수가 크지 않은데 손 부끄럽게 왜 이래, 누나. 얼른 받아. 누나 시집가기 전에 내 마지막 선물이라니까. 그래. 고맙게 잘 보탰을게.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처럼 생각하고 쓸게. 제 동생은 누나인 저에게 저리 말하며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보태줬습니다. 물론 저 결혼하면서 부모님 도움도 받았고 제가 모은 돈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돈 1,000만 원이 그게 무슨 많은 돈이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동생이 보태줄 돈이 억만금이나 다름없이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형제자매 지간이라고 해도 돈 100만 원도 아까운 관계가 있는 법인데 자기 돈을 저리 내놓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결심한 것이 나중에 동생 결혼할 때는 적어도 동생이 저에게 보태준 돈 이상은 해야겠다고 맘먹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저는 꾸준히 저축을 했기 때문에 동생에게 더 많이 보태줄 여력도 있었어요. 동생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제가 남편에게 그래도 부부인이 동생에게 보태줄 축의금 얘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은 퇴근하고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털썩 누워 TV를 보고 있었죠. 여보, 이번에 내 동생 결혼식 있잖아. 축의금은 얼마 정도로 하면 좋을지 혹시 생각해 봤어? 생각 안 해봤으면 내가 알아서 할까 하는데. 남편은 고개를 들지도 않고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처남 결혼한다고 했지? 글쎄, 한 30만 원이면 되지 않아? 가족이니까 그래도 30은 해야겠지? 30만 원이라니요.
요즘 세상에 30만 원은 솔직히 민망한 금액이잖아요. 친분이 있는 남에게도 그 정도는 하는 금액입니다. 더군다나 내 동생 결혼식인데요. 저는 애써 침착하게 말했어요. 그래도 내 동생 결혼식인데 좀 더 신경 써주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 체면도 있는데 30이라니. 그리고 당신 기억 안 나? 나 결혼할 때 내 동생이 얼마나 보태줬는지 다 알면서 30만 원이 뭐야? 100만 원도 아니고. 그제야 남편이 귀찮다는 듯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아니 여보, 그건 처남이 자발적으로 보탠 거지 우리가 강제로 보태달라고 한 거 아니잖아. 그리고 내가 왜 처남 결혼식에 돈을 100만 원씩 써야 하는 건데? 내 동생도 아닌데. 당신 동생이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금액 굳이 나한테 말하지 말고 하던가. 그 말에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저는 한 번 더 참아보기로 했어요. 그래도 여보, 나는 적어도 내 동생이 해준 만큼은 해주고 싶어. 우리 결혼할 때 내 동생이 도와준 것도 있고. 그 순간 남편은 손사래를 치며 제 말을 중간에 끊었습니다. 아, 됐어. 우리 사정 뻔히 알잖아. 나도 돈 없다고. 축의금은 딱 50만 원. 더 이상은 안 돼. 뭐? 50만 원? 당신 지금 50이라고 했지? 맞아. 50만 원. 가족끼리 그 정도면 됐지 뭘 더 하냐? 우리 둘 열심히 돈 벌어서 재산 늘리는 게 더 중요해. 처남도 다 이해할 거야. 그리고 처남은 아들이잖아. 장인 장모님이 집 해주시는 거 아니야? 부모한테 다 받으면서 우리가 무슨 돈을 더 보태냐? 저는 남편의 대답에 기가 차서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는 남편이 하라는 대로 50만 원만 보태주진 않았어요. 제가 따로 남동생에게 제가 받은 만큼은 되돌려줬습니다. 그래야 누나로서 면도 서고 새로 들어오는 올케 볼낯이 있죠. 하지만 남편이 우리 집 식구들에게 짠돌이처럼 구는 태도를 보며 속이 뒤집히는 걸 꾹 참고 동생 결혼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 일이 끝이 아니더라고요. 신우이의 결혼 준비와 남편의 태도를 보고 나서도 저는 그저 참아보자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남편의 장난병과 여동생에 대한 과한 애정에 질릴 대로 질렸지만 그래도 3년 넘는 결혼 생활을 유지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매년 반복되는 남편의 짠돌이 짓은 지긋지긋했지만 저는 한 가지 믿었던 게 있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이 가진 장점도 있으니 어떻게든 서로 맞춰가며 살아보자는 마음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현실적으로 이혼을 생각하기 어려운 이유도 있었습니다. 결혼해서 둘이 열심히 모아온 재산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우리 부부는 결혼할 때부터 반반 결혼을 했어요. 양가에서 도움받지 않고 제가 가진 돈과 남편의 돈을 합쳐 집을 장만했죠. 덕분에 다른 신혼부부들처럼 전세나 월세에 쫓기지 않고 자기 집에서 시작할 수 있었어요. 남편과 저는 아이를 갖는 것도 미뤘습니다. 대신 목돈을 모으는 데 집중했죠. 그 덕분에 결혼 3년 만에 꽤 괜찮은 자산을 쌓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솔직히 말해서 제가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서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남편은 돈 관리에는 큰 관심이 없었지만 제가 하자는 대로 따라와 줬기 때문에 가능했죠. 남편도 이건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못 참을 사건이 기어코 생기더라고요. 바로 신우이의 결혼과 관련해서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남편이 제가 그렇게 피땀 흘려 모아온 돈을 자기 여동생 신혼집에 퍼줄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원래 결혼을 더 있다가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신우이 남편 될 사람이 안정적인 직업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이후로 예비사위를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도 않으셨고요. 말리다 결혼을 미룬 건데 그만 사고를 쳤다더군요. 그래서 결혼을 급히 서두르는 듯 했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저녁을 먹던 중이었어요. 남편은 한숨을 푹푹 쉬며 뭔가 고민이 많아 보였고 신우이 결혼 얘기가 슬며시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애써 가볍게 물었죠. 여보, 아가씨는 결혼 준비는 잘하고 있어? 속도 위반이라며. 어머니가 걱정 많이 하시겠네. 그러자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고 느꼈지만 일부러 더 밝은 척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가씨 시댁 쪽에서는 혼수로 애까지 가져가는데 뭐 집이라도 안 얻어주신대?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은 갑자기 미간을 잔뜩 구기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럴 능력이 안 되는 집안 같아서 나도 걱정이다. 동생 시집 보내는데 이렇게 가슴이 무너질 일인가? 저는 남편의 그 뻔뻔한 태도가 어이가 없었지만 꾹 참고 듣고 있었어요. 남편은 계속해서 한탄을 이어갔습니다. 매제인지 뭔지 그놈도 마음에 안 들어. 처가 덕보려는지 뭐 하나 준비도 안 된 놈이 사고부터 치고 말이야. 아무튼 내가 최대한 도와줄 생각이니까 당신은 그렇게만 알고 있어. 그 말을 들으니 제 속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내가 최대한 도와주겠다니 그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저에게는 남편 말이 마치 우리 집 돈으로 여동생 결혼을 책임지겠다는 말처럼 들리더라고요. 남편의 대답이 불길했지만 제가 신우이 결혼과 관련해서 뭘 어떻게 도와줄 작정이냐고 한마디라도 더 하려 하면 남편은 항상 똑같이 되받아쳤습니다. 왜? 내가 당신한테 뭐 돈이라도 달라고 할까봐? 내가 내 동생 좀 챙기면 안 돼? 당신은 처가가 잘 사니까 내 마음 절대 이해 못할걸? 저는 이게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남편의 말투와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하지만 더 결정적이었던 건 시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부르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으셨습니다. 애미야, 우리 집이 참 걱정이 많다. 네 시누이도 벌써부터 사고쳐서 속을 썩이지. 우리도 여유가 없는데 뭐 하나 제대로 준비된 게 없어. 어쩜 좋으니. 혼수는커녕 집 문제도 막막하다고 하더라. 나는 사위놈도 마음에 안 들어. 대체 큰아이 되도록 변변한 직장 없이 여기저기 떠돌며 벌어먹고 산다잖아. 우리 딸이 그놈 벌어먹여 살릴까 걱정이구나. 그러면서 한숨을 푹푹 내쉬는 겁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그래도 결혼은 양가가 같이 준비하는 거잖아요. 너무 걱정 마세요. 애까지 가졌는데 그쪽 집안에서도 생각이 있겠죠. 자기 아들 설마 나 몰라라 할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마치 미리 밑밥을 깔아두는 것처럼 저에게 말했습니다. 니들 사는 거 절반만 따라가도 내가 이런 걱정은 안 해. 아무튼 니들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싶다. 우리 아들이 장남이라 아무래도 책임감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능력이 없어서 미안하다만 그래도 아들이 잘 살아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동생이 제대로 시집가는 게 오빠 된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 쓰이는 일이겠니? 그 순간 섬뜩한 느낌이 들었어요. 대체 이 집 식구들은 나만 빼고 무슨 생각을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어요. 그날은 시누이의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시누이 결혼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듯 보였고 양가 가족들 만나는 자리도 빨리 잡히더라고요. 저는 남편 손에 이끌려 어색하게 앉아 있었죠. 양가 부모님들은 이런저런 덕담을 주고받으며 분위기를 좋게 끌고 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사위가 마음에 안 든다 하시면서도 막상 홀몸이 아닌 딸을 시집 보내야 하니 마음을 돌리신 듯 했습니다. 양가가 결혼 준비와 관련해 논의를 하는 중 가장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집 문제였죠. 제가 봐도 시누이네 시댁은 그리 넉넉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집에서는 계속 모든 대화를 해도 돈이 없다, 해줄 게 없다는 식으로 대화를 마무리하더라고요. 보는 저도 마음이 답답했죠.
그러던 중 남편이 갑자기 의기양양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신혼집 문제로 걱정 많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여동생 신혼집은 제가 이미 마련해 놨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동생 신혼집을 남편이 마련했다니요? 저는 금시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과 시누이는 남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안다는 표정이라서 저는 더 기가 막혔어요. 상견례에서 제가 남편을 다그칠 수도 없었고 그저 남편에게 무슨 말이냐며 옆구리를 칠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더라고요. 그런데 시누이 예비 시모를 비롯한 그 집 식구들은 얼굴이 화색까지 돌며 좋아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감탄사까지 내뱉으며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양가 부모님은 감탄사를 내뱉으며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네? 그게 정말입니까? 세상에. 새아가네 오빠가 능력자라고 듣긴 했습니다만 애들 신혼집까지 마련해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아들이 책임질 짓 해놓고 집 형편이 이래서 장가 보내기도 참 염치 없었는데 집이라뇨. 정말입니까? 아유, 그럼요. 걱정 마세요, 안사돈. 우리 아들이 이미 집까지 계약해놨습니다. 그것도 서울에다가요. 결혼하면 우리 아들네 근처에서 살아야 남매끼리 서로 들여다보고 살죠. 시어머니는 저리 말하며 걱정 말라는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정말 믿음직한 오빠네요. 내가 우리 아들도 단단히 일러놓겠습니다. 평생 집사람이랑 처가에 잘하라고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돈. 하지만 저는 머릿속이 하얘지고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자랑스럽게 말하는 그 신혼집이라는 게 대체 뭔지, 이미 계약까지 했다는데 대체 그 돈을 어디서 났다는 건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무슨 정신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상견례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 저는 참을 수 없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아까 뭐라고 했어? 아가씨 신혼집을 마련했고 이미 계약까지 했다고? 나한테 설명해줘야지. 나도 모르게 당신이 무슨 돈으로 어떻게 아파트를 계약했다는 거야? 남편은 운전대에 시선을 고정한 채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어요. 그거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뭘 알아서 한다는 거야? 아가씨 신혼집이 대체 어디서 나온 돈인데?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줄 알아? 부부 사이에 제일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금전이야. 근데 이런 일을 나만 모르고 당신 식구들은 다 알고 있었다고? 내가 화가 안 나게 생겼냐고.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태어냈습니다. 그냥 내가 모아둔 돈 좀 쓰고 대출 좀 더 받으면 돼. 내 여동생 결혼하는데 장남으로서 이 정도도 못해? 당신한테 피해가는 게 뭐가 있다고 이 난리야?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대출 좀 더 받으면 된다고? 그럼 그 돈은 누가 갚는 건데? 당신 혼자 갚는 거 아니잖아. 당신 정말 제정신이야? 왜 그런 일을 나랑 상의도 없이 벌인 건데? 남편은 제가 화를 내자 외려 더 짜증을 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은 왜 맨날 내 동생한테 뭐만 해주려고 하면 신경을 곤두세우고 난리를 치는 건데? 내 가족 챙기는 게 대체 뭐가 잘못인데? 뭐? 당신 말 한 번 잘했다. 그럼 내가 우리 집 식구 챙기는 건 그렇게 아까워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잖아. 내 동생 결혼식에 축의금 50만 원도 아까워서 겨우 하겠다고 한 건? 자기 식구는 끔찍이 챙기면서 나랑 우리 가족한테는 그렇게 인색하게 굴고 대체 내가 당신 가족이 맞긴 해? 그만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이 끼어봤자 도움되는 거 하나 없으니까 그냥 신경 꺼! 그날 밤 저는 시누이 신혼집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남편의 그 태어난 얼굴이 더욱 화가 났죠. 결국 저는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남편 몰래 서류를 뒤졌습니다. 남편의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한 장의 서류가 눈에 들어왔고 그건 바로 신우의 신혼집 계약서였습니다. 이미 남편 명의로 계약이 진행됐고 그 집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본인이 부담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집 계약한 금액을 보고 더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피땀 흘려 모아온 재산의 대부분을 다 쏟아부어도 감당 못하는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계약서를 보자마자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마련한 우리 집과 같이 열심히 부은 예금과 남편은 저 모르게 혼자서 빼돌리려고 했더라고요. 계약금에 이미 동의 없이 빼돌린 돈도 있었습니다. 사실을 알고 말도 안 되는 현실에 먼저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때 남편이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당신 지금 남의 가방이나 뒤지고 뭐 하는 거야? 저는 계약서를 흔들며 소리쳤죠. 당신 이게 대체 뭐야? 알아서 한다더니 우리가 같이 모은 재산을 당신 동생 신혼집에 쏟아부으려고 했던 거야? 남편은 미간을 찌푸리며 계약서를 빼앗으려 했어요. 남의 걸 왜 함부로 뒤진 건데? 아까도 말했지만 내 동생 결혼하는데 오빠라서 도와주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그리고 당신이 봤다시피 4명이라고. 그럼 당신한테도 좋은 거 아닌가? 당신 대체 제정신이야? 이 돈이 누구 돈인데? 내 돈이 반이잖아. 왜 나한테 상의도 없이 이런 짓을 해? 난 절대 동의 못해. 당신이 혼자 해결해. 남편은 끝까지 자기 합리화를 하더군요. 우리 가족 일이야. 당신은 결혼한 사람이고 내 마누라잖아. 같이 번 돈이지만 내가 가장이니 내 뜻에 따라줘야지. 내가 전부 알아서 하겠다고 하잖아. 당신이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건데? 내가 예민하다고? 이게 우리 부부 재산이니까 상의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은 오빠고 장남이고 다 좋은데 나한테는 남편이잖아. 남편은 한숨을 푹 쉬며 대꾸했습니다. 당신은 몰라. 우리 부모님도 걱정하시고 여동생은 속도 위반까지 했는데 시댁에서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잖아.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 장남이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책임? 당신이 지금 누구한테 책임져야 할지 모르겠어? 여긴 당신 가정이야. 내가 당신 가족이지 왜 동생이랑 시댁만 챙기냐고. 그 뻔뻔한 말에 저는 참았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남편 말을 들으며 깨달았어요. 이 사람에게 저는 남보다 못한 존재라는 걸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서 돈을 모으고 가정을 지키려 해도 남편은 오로지 자기 가족만 챙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끝끝내 제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진짜 이해심이 없네. 내 동생 하나 챙기는 것도 못 봐줘? 부부라면 이럴 때 서로 이해하고 도와줘야지. 알겠어. 그럼 당신은 당신 여동생이랑 시댁이랑 평생 챙기면서 살아. 나는 이제 당신하고 못 살겠어. 남편은 그제야 제 말에 깜짝 놀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뭐라는 거야? 못 살겠다니. 나랑 뭐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래. 못할 것도 없지. 그놈의 이혼. 나는 신혼 초부터 이혼 생각했었어. 근데 결국은 당신이 불을 지핀 거라 다름없어. 나 당신하고 이혼할 거야. 당신이 내 노력을 이렇게 무시하는데 내가 왜 당신이랑 살아야 해? 하지만 이혼하겠다는 저의 말은 남편에게는 그다지 협박이 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이혼이라는 단어를 듣고도 황당하다는 듯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저에 대한 비웃음이었죠. 웃기지 마. 이혼하면 당신도 손해야. 이 집도 반반인데 당신이 가져갈 게 뭐가 있어? 같이 모은 적금이니 돈은 어찌 나눌 건데. 과연 귀찮아서 당신이 이혼할 수 있을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혼 못할 줄 알고? 내가 어떻게든 당신이 한 짓 제대로 책임지게 만들 거니까 두고 봐. 그래, 마음대로 해봐. 어쨌든 우리 같이 모은 재산 기여도로 따지면 내가 더 권리가 많다는 사실만 똑똑히 알아둬라.
남편은 근거도 없는 말로 저에게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협박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면서 재산분할 소송을 걸기로요. 남편이 여동생을 챙기며 우리 재산을 몰래 퍼주려고 했던 대가를 치르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똑똑한 이혼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남편은 아마 제가 홧김에 내뱉은 말인 줄 알았는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는 건 물론 신우의 결혼 준비를 자기 동생과 대놓고 하더군요. 그 꼴이 얼마나 보기 싫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남편은 몰랐겠지만 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자초지정을 듣고는 이혼 소송이 가능하다는 말을 하더군요. 전부 제가 바라는 답변이었죠. 이혼을 결심하셨군요. 그런데 남편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신혼집 계약을 했다고요? 사모님과 상의도 없이요? 네, 우리 결혼 생활 동안 모은 돈인데 그걸 제 허락도 없이 자기 여동생에게 퍼주려 했어요. 계약금도 이미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제 돈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 사실만으로도 이혼 가능할까요? 그럼요. 공동재산을 본인 마음대로 처분한 건 명백한 이혼 사유입니다. 다만 현행법상 재산분할은 이혼이 법적으로 인정되고 나서 가능합니다. 물론 재산분할 소송이 이혼 전에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 상대방과 명확한 협의가 필요하니 일단 이혼 소송을 먼저 진행하시는 걸로 하죠. 이혼 소송하면서 바로 재산분할 소송을 걸면 아마 배우자분이 마음대로 계약한 집 잔금은 물론 계약 자체도 큰 타격을 입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속이 조금이나마 시원해지더군요. 남편에게 한 방 먹일 방법은 그렇게나 아끼는 자기 가족에게 아들 노릇, 오빠 노릇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 최고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이혼을 선언했을 때 남편의 첫 반응이 뭐였는지 아세요? 비웃음이었어요. 이혼? 웃기지 마. 우리들이 모은 재산이 내가 기여한 게 더 많거든? 네가 가져갈 게 뭐가 있겠냐? 그렇게 자신만만한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던 남편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그래? 과연 그럴까? 한번 똑똑히 계산해보자. 이렇게 말입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 둘이 모은 공동재산 내역을 꼼꼼히 정리하고 남편이 자기 집안에 얼마나 퍼줬는지를 하나하나 계산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지출이 남편의 수입에서 나간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돈은 대부분 우리 부부의 공동재산에서 흘러나간 것이었어요. 남편은 제 허락도 없이 몰래 돈을 빼돌려 자기 가족에게 퍼줬던 거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계산기 두드려 보니 어이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편이 우리 공동재산에서 우리 집안에 퍼준 금액이 너무 커서 결국 남편은 가져갈 몫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재테크를 해서 모은 목돈이 대부분이었고 남편이 자기 가족에게 열심히 돈을 퍼준 덕분에 이미 우리 공동재산의 균형이 깨진 상태였으니까요. 신우이는 배가 불러오기 전에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만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저는 소송 준비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혼하자. 더는 당신과 살 수 없어. 변호사도 만났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모든 걸 법적으로 해결할 거야. 남편은 처음엔 어이없다는 식으로 웃더니 곧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 진짜야? 이혼하겠다고?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니 뭐 소송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당신이 소송까지 해서 우리 이혼하면 뭘 얻을 수 있는데? 얻을 건 내가 알아서 챙길 거니까 걱정 마. 당신은 나랑 상의 없이 계약한 당신 귀한 동생 신혼집 잔금치를 걱정이나 하지 그래? 나 당신하고 곱게 이혼할 생각 없어. 미리 말해두는데 우리 재산 분할 정확히 할 거니까 대응이나 잘해. 그제야 남편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잠깐만! 그건 내가 내 명의로 동생 신혼집 계약한 거라 했잖아.
그 집 잔금 치르려면 당신 돈도 필요한데 이러지 마. 무슨 이혼이고 재산 분할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당신은 그게 문제야. 내 돈도 반이 들어갔는데 네 마음대로 퍼줬잖아. 같이 모은 공동재산을 당신 마음대로 하려고 했다고. 할 말 있으면 당신도 법적으로 대응하든가. 저는 당황한 남편을 뒤로하고 집을 나와 친정으로 갔습니다. 일단은 공동명의 집이지만 남편이 절대 나갈 것 같지 않았기에 이혼 소송할 동안은 떨어져 있어야 할 듯 싶었어요.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이혼 소장과 함께 재산분할 소송까지 걸려 드디어 사태 파악을 한 남편놈이 친정에 찾아왔더군요. 냉랭한 우리 부모님은 잠시 자리를 비워주셨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제 앞으로 기어오듯 다가오며 두 손을 모으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며칠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정말 잘못한 것 같더라. 무조건 내가 빌게.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이미 늦었어. 이혼 조정기일 잡혔으니까 그때 법적으로 얘기하자. 저는 싹싹 비는 남편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재산분할 협의 자리에서 남편의 변호사가 준비한 서류를 보고 남편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이게 말이 돼? 남편은 울컥하며 소리쳤죠.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건 공동재산이잖아. 왜 내가 가져갈 돈이 없는 건데?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아, 공동재산이지. 하지만 당신이 그동안 자기 집안에 퍼준 돈 다 계산하니까 결국 당신 몫은 없어. 토씨 하나 안 빼고 계산했으니까 억울하면 변호사랑 다시 계산해 보든가.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자기 합리화로 가득했던 남편이 이제 와서 제가 계산한 결과를 반복할 수 없었거든요. 저의 동의 없이 집 계약한 돈을 제외하고도 자기가 가져갈 돈이 없다는 현실을 깨닫고 저에게 절절하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보, 우린 그래도 문제없이 3년 동안 함께 했잖아. 이혼은 안 돼.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나한테 다시 기회를 줘. 제 다리에 매달려 흐느끼는 남편의 모습이 가관이더군요. 그동안 얼마나 뻔뻔하게 굴었는지 생각하면 기가 막혔어요. 저는 조용히 남편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당신이 내 가족을 신경도 안 쓰고 자기 가족만 챙길 때도 참았어. 당신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똑똑히 봤거든. 그런데 이제 와서 용서해달라고? 웃기지 마.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당신이 선택한 결과니까 당신이 책임지라고. 남편은 뒤늦게 후회하며 매달렸지만 이미 모든 게 늦었어요. 제가 왜 참아야 하는지도 왜 다시 돌아가야 하는지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결국 남편은 빈털터리로 남았고 저는 제 몫을 지키며 당당히 이혼했습니다. 이혼 후 당연한 일이지만 신우에게도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사실 쌍욕도 들어줄 자신이 있었는데요. 신우이는 예전과 달리 아주 풀죽은 목소리로 저에게 사정부터 하더라고요. 언니 꼭 이렇게까지 우리 오빠랑 이혼해야겠어요? 오빠가 계약했다는 집 계약금 다 날리고 저한테 원룸에서 시작하라잖아요. 내가 오빠 머리털 다 쥐어뜯어 놓았다고요. 계약까지 한 집을 왜 잔금 안 치르고 난리냐고요. 언니도 알겠지만 오빠가 마련해준 원룸은 진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겨우 방 하나에 화장실 하나, 창문도 조그맣고 곰팡이 냄새까지 나는데 제가 거기서 어떻게 애를 낳고 살아요. 언니, 이혼한 건 알지만 저 집 문제는 언니가 좀 도와주세요. 네? 저는 그 말에 일단 기가 막혀서 깔깔거리고 웃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히 얘기했어요. 아가씨, 이제 나 아가씨 오빠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원룸이 어때서요? 잘 꾸미면 살만할 수도 있잖아요. 다들 그렇게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정신 차리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오빠 등골 빼먹는 짓도 그만하시고요. 언니, 나만 너무 억울하잖아요.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데요? 저 결혼식도 취소하고 내일 모레면 애 낳는데 신혼집도 없다고요. 신우이는 울먹이며 더 애원했지만 이제 저는 그들의 사정에 눈 하나 깜빡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자기 여동생을 위해 그렇게 애썼던 결과가 결국 원룸 신혼집이라니요.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반말을 했습니다. 네가 억울해? 이혼까지 한 나는 안 억울할 것 같아? 끝까지 이기적이구나. 앞으로는 네 오빠가 알아서 하겠지.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일이거든? 나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마. 나 이제 너희 오빠도 너도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신우이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끊겼고 제 마음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후련했어요. 남편의 장난병과 여동생 챙기기 덕분에 결국 신우이는 예정된 결혼식도 취소하고 원룸 신혼집에서 시작하게 됐고 남편은 재산을 모두 날린 채 빈털터리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제 결혼 생활은 전 남편의 이기심과 시댁의 끝없는 무리수로 막을 내렸습니다. 저는 제 몫을 지키며 당당하게 이혼했고 이제는 저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어요. 결혼은 현실이라고 하잖아요. 굳이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아무리 사랑해서 한 결혼이라고 해도 경제적인 부분은 확실히 해놓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배우자의 기여도와 함께 내 몫을 제대로 지키는 것도 중요한 법입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결혼은 사랑만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에 대한 존중과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나보다 자기 가족만 챙기고 나를 무시한다면 그 결혼은 이미 균열이 생긴 거나 다름없습니다. 저처럼 참고 참다가 뒤늦게 후회하지 마세요. 내 행복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 남편과 시댁에도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예요. 장남이니 여동생이니 핑계대지 말고 더는 남의 인생에 기대지도 말고 각자 자기 몫은 알아서 사시라고 말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